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교수 이상홍입니다. 단국대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중대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를 가치 확산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AI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 현재 총 5개의 주제로 작성되어 있고 이번 강의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연초에 열린 CES 2025에서 본 AI 기술과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또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 중에 가장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에 거는 기대와 우려까지 3차에 걸쳐서 소개를 드렸고, 이번이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릴 내용의 목차입니다. 우선 CES 2025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주요 주제와 키노트를 설명드린 다음에 분야별 주요 기술과 전시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보틱스와 모빌리티, 가상융합,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양자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피지컬 AI 시대 도래를 선언한 엔비디아 젠슨 황의 이야기, 또 디지털 헬스에서 조금 더 발전한 에이지텍, 또 그 외 일본 기업의 부활에 관련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고 전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CES 2025 행사가 열리는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입니다. LWCC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CES 2025 로고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CES 2025의 개요입니다. 주체는 소비자기술협회 CTA가 주체를 합니다. 참가 기관은 올해가 4,621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고 국가는 한 150여 개 국가가 되는 듯 합니다. 특별히 보면 포춘 500대 기업, 포춘이가 선명한 500대 기업 중에서 280개 이상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시 분야는 AI, IoT, 모빌리티, 스마트홈,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기술, 그 다음에 헬스케어 등이 있습니다. 메인 테마는 원래 다이빙입니다. 다이빙이고 그 안에 커넥트, 솔브, 디스커버, 다이브인 이런 네 가지 작은 주제가 있는데요. 연결하고 해결, 발견, 몰입의 단계를 거쳐서 AI 등 첨단 기술에 깊이 몰입하여 미래를 탐구하고 기술이 개인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창출하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ES의 역사입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 커스터머 테크놀로지 어소시에이션 CTA입니다. CTA가 주최하는 혹은 주최하는 세계 최대의 기술 전시회가 바로 CES가 되겠습니다. 1967년에 뉴욕에서 첫 개최가 되었고 그때에 비하면 아마 지금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CTA는 1924년에 설립됐기 때문에 2025년 올해는 100주년이 막 넘었습니다. 이 100주년이 넘으면서 올해 CTA에서는 CES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로고를 발표하게 됩니다. 새로운 로고의 모형을 보면
지구 또는 사람을 상징하는 녹색의 원과 노트북, 즉 기술을 상징하는 녹색 박스가 합쳐지는 형상입니다. 기술과 인간의 조화, 또 기술이 인간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을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이번 CES 한국 기업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총 1031개 기업이 참석을 해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석하는 유레카 파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 625기업에 참석해서 전체로 봤을 때 한 48%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성과로 보면 국가의 혁신 성과가 글로벌 이노베이션 챔피언 국가로 선정된 것을 큰 성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적인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품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혁신상, 기술 혁신상 부분에 있어서도 총 33개 품목이 출품을 했고, 250개 제품이 수상을 해서 전체의 거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혁신상 중에서 또 최고 혁신상이 있는데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라고 하는데, 그 분야에는 전체 수상 출품작이 그 39개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18개 제품을 수상하는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혁신 챔피언이라는 것은 국가별로 주는 어떤 성과인데요.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ES 10년간의 키워드를 전체적으로 모아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면 2017년에 인공지능이 주요 키워드로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그 후 올해까지 9년째 주요 키워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 키워드를 보면 로봇, 스마트 시티, 드론,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스마트 홈 등이 있지만 AI 기술이 이런 기반 기술로 이 모든 작은 주제 아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CES 2025 전체를 관통하는 기술이 AI다, 이렇게 말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CES에서는 전시 분야만큼이나 주목을 받고 있는 행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키노트입니다. 최첨단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CEO들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 자기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AI 분야의 화제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트위터를 리브랜딩한 X의 CEO, 그 다음에 항공회사 델타항공, 또 자율주행 로봇 택시를 운행 중인 웨이브, 그 외에도 화석 연료 없는 세상을 그리는 파나소닉의 CEO가 참석해서 큰 시선을 모았습니다. 분야별로 전시된 주요 내용이나 혁신상 수상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가 AI 분야입니다. 사실상 AI 분야는 한 분야로 정의되기보다는 가전, 모빌리티, 로봇을 포함해서 전체 기술 또는 서비스의 기반 기술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홈 분야에서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내건 삼성전자, 그 다음에 Affectionate Intelligence, 즉 공감지능이죠. 공감지능이라는 주제로 변화하는 일상을 제시한 LG전자관,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한 SKT관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웅진 싱크빅에서 출품한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는 독서가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AI가 접근성 향상에 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AI 기술 중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에이전트 AI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자율적인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한 후에 수행까지 하는 통찰력을 갖춘 AI, 즉 AI 비서 같은 형태가 될 건데 이런 형태의 서비스가 아마 앞으로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첫 번째는 그 모바일 폰에서 서비스되는 모바일 서비스 또는 상담원을 대신하는 상담 서비스가 첫 번째 타겟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로봇이나 그 모빌리티로 그 기능이 확대될 텐데 유니트리라든가 아니면 웨이모를 통해서 이런 기능 확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인 에이전트 AI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구글의 그 프로젝트 메리너, 그 다음에 SK텔레콤의 아스터가 이번에 그 선을 보였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AI 노바도 AI 에이전트로서 그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오픈 AI사에서는 AI 발전 단계를 여러 단계, 5단계로 나눴는데 아마 에이전트 AI가 그 5번째 단계의 한 3번째 정도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자연어로 대화를 하는 AI, 지금 챗봇 서비스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런 챗봇 서비스를 그 1단계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리즈너입니다. 리즈너 같은 경우는 복잡한 문제를 분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3단계가 바로 그 지금 여러 AI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에이전트 단계입니다. 사용자 대신에 자율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동안은 독립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지능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오거나이제이션 단계가 되는데 아마 이 단계가 되면 전체 조직 업무를 수행 가능한 AI가 되고 또 전략적 사고 운영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 단계가 되어 거의 일반 인공지능 AGI 단계에 이르는 형태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온디바이스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AI 서버나 클라우드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지 않고 그냥 모바일 기기나 디바이스 내에서
그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라지 언어 모델 LLM의 경량화뿐 아니고 그 저전력 고성능 AI 칩이 많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 모빌리언트 레귤러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온디바이스 AI 칩을 CES에서 출품을 했고, 또 그 퀄컴 AI 엔진은 온디바이스 멀티모달 구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디바이스 분야 말고 또 AI 반도체 분야도 여러 전시와 발표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차세대 GPU 발표는 젠슨 황이 키노트를 통해서 발표해서 워낙 널리 알려졌고, 엔비디아 말고도 SK 하이닉스에서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발표를 했고, AMD, 인텔, 구글, 아마존 등에서도 자체 칩 개발을 하는 것을 이번 CES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도 추론형 반도체, 그 AI 연산을 최적화하기 위한 NPU, 또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전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PIM 개발 등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시대 도래를 선언한 엔비디아 젠슨 황의 키노트 내용을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젠슨 황의 키노트 발표가 어떤 다른 전시보다 크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가 발표하는 그 만델리나 베이 호텔 참석하려는 사람들이 2-3시간 전부터 몰려 수백 미터나 줄을 섰고, 아마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아레나를 줄 쓴 사람들이 가득 채웠고, VIP 또 글로벌 미디어 외신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처럼 검은색 그 가죽 자켓을 걸친 젠슨 황 CEO는 그 몰려든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듯이 AI 생태계에 대한 엔비디아와 또 자신이 생각하는 비전을 발표했고, 또 이를 통해서 CES 2025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젠슨 황의 기자연설은 2017년 인공지능이 처음으로 키워드가 되던 그 해에 발표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가 될 텐데요. 이 CES 2017년,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존에서 알렉사라는 AI 스피커를 출시하면서 CES 2017의 주인공이 된 바가 있는데, 두 번째 기조연설을 올해 2025년에 두 번째 기조연설을 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안되겠다, 못하겠다. 미래 AI 산업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비전을 제시하기 전에 젠슨 황은 AI의 발전 단계부터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지나 단어, 소리를 인식하는 단계인 인식형 AI, 그 다음이 기하학습한 데이터를 통해서 텍스트나 이미지, 소리를 생성하는
생성형 AI이고 그 거치고는 그 다음이 바로 자율적 학습을 통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트형 AI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통해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물리적 AI로 발전한다. 이렇게 전체적인 AI의 발전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이는 점이 바로 에이전트 AI하고 피지컬 AI가 될 텐데, 에이전트형 AI는 아마 코딩을 보조하거나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에 이 에이전트 AI가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피지컬 AI는 앞으로 더 설명이 되겠지만 자율자동차와 로봇에 적용이 될 것이고, 이 피지컬 AI 세상을 여는데 엔비디아가 한몫을 하겠다. 아마 이런 형태로 COA 키노트가 진행이 됩니다. 또 AI 모델의 성능을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3가지 스케일링 법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전 훈련, 그리고 사후 훈련에 의한 확장과 테스트 시점 확장이라는 이 3가지의 스케일링이 있는데, 사전 훈련은 많은 데이터셋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GPT-4와 같은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어떤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후 훈련은 사전 훈련된 모듈을 특정 도메인에 맞춰서 미세 조정하는 그런 학습으로 이를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시점 확장은 원하는 답을 만들 때 직관적으로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사고, 그러니까 체인 오브 토트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 연산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만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확장은 지금 필요했던 컴퓨팅 파워보다는 훨씬 더 높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될 거고, 이를 위해서 엔비디아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세대 CPU인 블랙웰 기반의 신제품이고, 또 하나가 일반 개인에게 슈퍼컴퓨터급 성능을 제공할 GB10 칩, 그리고 그를 위한 디지털 프로젝트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젠슨 황은 에이전트 AI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용 AI 라이브러리를 또 발표를 했는데, 그 안에는 님스, 그 다음에 네모뿐 아니고 맞춤형 AI 에이전트 설계 도구로 해서 풀세트로 제공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젠슨 황은 향후 12년 내에 모든 조직이 에이전트 AI와 근무할 만큼 에이전트 AI 산업의 발전을 예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상담원들은 모두 AI 에이전트로 다 대체될 거다, 이런 예상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특별히 피지컬 AI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플랫폼인 코스모스, 그리고 WFM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3D 시뮬레이션 플랫폼인 옴니버스 있죠가 있는데, 이 옴니버스와 연동을 해서 물리법칙, 그러니까 관성이라든가 마찰이라든가 이런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는 방대한 합성 데이터를 합성하고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코스모스가. 이 코스모스를 이용을 하면 2천만 시간의 비디오 데이터를 14일 만에 처리할 만큼 빠르게 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 또 이걸 통해서 그 물리 AI 모델의 잠재적 행동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측을 하고 또 최적 행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리 AI 시대에 그 주역이 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용 로봇의 챗 GPT 모멘트가 곧 올 거다. 그 이야기는 그 범용 로봇, 물론 그 젠슨 황행은 자율자동차도 로봇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는 휴머노이드 로봇 바로 전 단계의 의미 있는 로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처럼 자율자동차나 로봇과 같은 것들을 다 묶어서 챗 GPT 모멘트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챗 GPT가 세상에 나오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챗 GPT 서비스를 쉽게 썼듯이 로봇도 아마 그런 세월이 곧 올 거다, 이런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런 전체적인 발표를 통해서 엔비디아는 차세대 GPU를 통한 미래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봇 분야입니다. 로봇의 적용 범위가 헬스케어, 농업, 물류와 같은 특정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산업에 특화된 로봇이 많이 출품되었는데, 특히 농업에 특화된 로봇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존디어라는 다국적 농기계 기업 외에도 국내에서는 대농에서 다기능 농업 로봇 스마트 파밍을 선보였습니다. 인간과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소비자 중심의 로봇이 확산되고 있는데, 한 예로 일본의 믹시에서 전시한 반려 로봇 로미가 있었고, 또 TCL에서는 생성형 AI를 탑재한 아미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로봇 분야에서 가장 관심을 크게 받는 분야는 휴머노이드 로봇 같습니다. 인간처럼 움직이고 인간처럼 일하면서 아마 2030년이 되면 인간 노동을 거의 대체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유니트리사에서 개발한 휴머노이드 지원은 전시 공간을 움직이면서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악수를 하면서 시선을 모았고, 그 외에도 프랑스 로보틱스 기업인 폴렌은 리치2를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엔비디아, 독일 YS 등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CES를 통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옵티머스 로봇을 2025년도에는 100대 정도를 공장에 투입하고 2027년도까지는 50만 대를 생산 현장, 그러니까 자동차 생산 현장에다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실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피겨2는 BMW 공장에서 지금 실제 그 자동차 생산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었던 발표 중에 하나는 결국은 젠슨 황의 이야기 같습니다. 로봇의 챗 GPT 모멘트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젠슨 황은 그 발표에서 프로젝트 그루트라는 그 로봇 플랫폼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플랫폼 안에는 14개 로봇 기업들이 협력을 하고 있고, 그 안에 중국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4개 로봇 중에 6개가 중국 업체의 로봇이었고, 그 중에 사오펑에서는 178cm, 70kg,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 조건과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62개의 관절을 가진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모빌리티 분야의 전시 요약입니다. 10년 전에는 무인 자동차 또는 자율 자동차라는 토픽으로 이 분야가 시작이 됐었는데, 모빌리티란 이름으로 바뀌더니 최근에는 거기다가 첨단을 붙여서 첨단 모빌리티란 이름으로 이 분야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 자동차나 전기차뿐만 아니고 그 도심공항이라는 새로운 모빌리티도 이 범주 안에 포함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동차 내 공간을 개인화된 인포테인먼트화하는 기술이 보태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그 자율주행 택시의 상용화에 대한 경쟁이 더해지고 있는데, 가장 선두에 선 것은 구글의 웨이모가 되겠습니다. 이미 샌프란시스코 등 4곳에서 운행 실적을 갖고 있고, 아마존의 죽스도 이 뒤따라 그 라스베가스 등에서 시험 운영을 하면서 그 CES 현장에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죽스라는 그 로봇택시의 형태는 운전대나 가속 페달이 아예 없고 360도 어느 방향이든지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또 특별히 외모 자체가 사각형 형태여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농업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 활용은 앞서 그 로봇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농업 혁신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대농, 쿠보다, 그리고 존디어사에서 자동차,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활용한 자동차 혹은 트랙터들을 선보였습니다. 쿠보다에서는 카라라는 트랙터, 그 다음 존디어에서는 이미 그 2023년부터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2세대 대규모 농업용 자율 트랙터 360도로 시야가 확보되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여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첨단 모빌리티 분야에서 또 다른 영역이 공중이나 해상으로 확장하는 모빌리티 분야인데요. 중국의 사오펑이 육상과 공중을 통합 이동하는 수단으로 렉을 선보였고, 국내 여러 기업들 V스페이스라든가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UAM을 출품했습니다. 또 해상기술 전문업체인 브론즈웍은 미래형 보트 기술인 보팅 인텔리전스를 선보이면서 자율주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모빌리티 기술을 보트에다가 어떻게 활용할 건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동차의 내부 공간을 개인화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보여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건 LG에서는 그 개인화된 공간을 감지하고 또 안정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보여줬고,
삼성전자는 하만과 함께 공감형 감성지능 AI가 차량 안을 운전자뿐 아니고 탑승자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내고 또 편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동차가 세상을 직접 이해하는 월드 모델의 시작점으로 인식됨에 따라서 차량의 운행 실적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테슬라는 운행을 통해 확보한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피지컬 AI 세상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는 최근에 발표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과 월드 모델 구축에 필요한 그 데이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융합은 메타버스, AR, XR, 스마트 글라스, 또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과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글라스는 AI 시대의 새로운 단말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거운 HMD 단말보다는 가벼워서 착용이 쉬운 스마트 글라스에 더 큰 관심이 쏠리고 있고,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스마트 글라스란 이름보다는 AI 글라스란 이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에서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 글라스들을 메타 글라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얼마 전 개최됐던 메타 커넥티드 2024에서 CEO인 저크버그가 착용했던 글라스가 있습니다. 멀티모달이 적용된 차세대 AR 글라스인데 오라이언이죠. 오라이언. 이 오라이언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눈동자뿐 아니고 신경 손목 밴드가 있어서 이 밴드를 통해서 제스처로 제어까지 가능해서 메타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어갈 차세대 디바이스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2세대 스마트 안경인 레이번 메타 AI를 장착한 글라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스마트 글라스 전문 기업인 에브리 사이트는 47g의 마벨릭 AR 글라스를 선보였고, 모델 솔루션은 버넥트와 공동으로 제작한 AI 글라스 고글입니다. 고글형 AI 글라스를 선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인 TCL은 레이네오 V3를 출품했는데 이게 아마 39g으로 최경량 AR 글라스로 보입니다. 실시간으로 다중 언어 번역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필요한 내용들은 렌즈에 바로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의 보이글래스, 또 로키드 AR 글래스뿐 아니고 인도의 무스타드 글래스들도 선을 보였습니다. 가상융합 기기로는 소니에서 현실 공간의 모션을 캡처하고 이것들을 가상공간의 컨텐츠로 제작하는 솔루션인 진이 선보였습니다. 그 외에 현대모비스에서 출품한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가 기아차 EV9에 적용돼서 전시됨으로써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헬스 분야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제품을 쏟아냈는데 예측형, 또 개인화, 맞춤화, 정확
속도와 자료 접근성 개선이 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비침습적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 플랫폼이나 의료기기가 많이 출품이 되었습니다. 웹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의료기기, AR, VR을 이용한 교정기와 같은 그 디지털 치료기입니다. 디지털 치료기가 있고 전기나 빛, 초음파를 신경회로에 자극함으로 해서 대사를 조절하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약을 대신하는 전자약 분야도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에이지텍은 기존에는 헬스케어 분야에 포함을 됐었는데 최근에는 에이지텍이라는 이름을 따로 붙여야 할 만큼 주목을 받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기술 진보의 목적이자 방향 중 하나가 장수 그리고 디지털 건강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령 인구가 늘어났지만 이들의 디지털 리터런시가 높아지면서 AI 기술을 수용한 혁신적인 에이지텍 부품들의 수용이 쉬워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정 질환보다는 토탈 케어에 포커스를 하고 또 부족한 근력을 강화해 줄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것들이 이 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이고 제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아사히 카세이는 스마트 기저귀인데 배터리가 필요 없고 수분으로 약전을 만들어 전기를 신호를 전송하는 배터리 없는 스마트 기저귀를 선보여서 관심을 끌었고 그 외 치매 환자를 위한 AI 반려로봇은 자니 또 자율주행 휠체어 야외용 외골격 장치인 하이퍼셀의 카본 X도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양자 기술은 CES 2025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CTA에서는 이 양자 기술이 이제는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다. 산업을 재편하고 역량을 강화할 혁신의 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AI와 결합을 하면 데이터 처리 분석에 획기적인 향상을 가질 잠재력을 가졌다. 그래서 AI와 붙여서 퀀텀 AI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은 퀀텀 월드 컨그레스가 개최돼서 양자 컴퓨팅의 발전과 응용에 대한 디스커션이 많았으며 의료 장비, 의료 영상과 진단, 또 환경 모니터링, 제조 등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양자 기술들의 사례가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분야이긴 하지만 빅테크 간의 개발 경쟁이라든가 대기업의 개발 내용이 월드 컨그레스를 통해서 발표가 되고 또 출품이 되었습니다. IBM에서는 퀀텀 헤론이 출시가 됐고 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글은 큐비트를 105개를 탑재한 첨단 양자 컴퓨팅 칩인 윌로우를 공개했고 한국에서도 큐신 플러스에서 양자 통신용 신호 생성기를 출품해서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관련한 약간 해프닝이 CES 행사 기간에 있었는데요. 상용화 시기를 묻는 양자 기술의 상용화 시기를 묻는 젠슨 황의 인터뷰 내용 때문입니다. 젠슨 황이 20년 이상은 더 있어야 가능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양자 관련된 주식이 폭락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자 기술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젠슨 황이
그 말이 가지는 무게를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구글은 2030년도에는 상용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발표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친환경 이수를 포함한 ESG 내용을 담고 있는데 CES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탄소 배출 감소 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필수 기술로 적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별도 에너지가 필요 없는 조립식 이동주택과 이것을 위한 가정용 ESS 같은 것들이 전시가 되었고 저온 플라즈마 기술로 천연가스나 바이오메탄을 활용한 수소자원 생산 시스템이 한국의 AP그린에서 출품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미래로 제안된 에어팜도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번 CES에서 일본 기업들의 재등장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가전 그리고 자동차 분야의 선두주자로 CES를 주름잡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에는 한국 또 중국 기업에 밀려서 CES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그 자동차 혹은 가전이 아니고 친환경, 로봇, 엔터테인먼트로 체질을 바꾸면서 CES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파나소닉은 AI 기반의 에너지 또 ESG 전문 기업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그 파나소닉 고라는 AI 혁신 전략을 발표해서 관심을 끌었고 건강관리 플랫폼 유미 또 고성능 장기 수명을 강화한 그 자동차 배터리 뿐만 아니고 스마트 그리드 통합 시스템을 산업용 에너지 관리 기술도 출품을 하였습니다. 토요타는 예전의 상용 자동차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미래형 스마트시티 우본시티를 소개했습니다. 토요타가 건설 중인 우본시티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AI를 포함한 여러가지 혁신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넷제로를 달성하고 태양광과 그 수소에너지로만 동작하는 그 미라이 공장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소니의 경우도 하드웨어에서 AI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기업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가상 엔터테인먼트 몰입형 XR 솔루션은 수년 동안 계속 출품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최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혼다와 합작을 해서 전기자동차 아필라의 내부를 AI 기반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 외에도 니콘은 그 로봇을 이용한 미래의 주방을 보여줬고 스즈키는 물류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분야의 제품을 출품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CES 2025를 몇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가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전기와 같은 범용 기술로 자리 잡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X 즉 AI가 그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전체 산업 분야의 기술 융합과 혁신을 주도하고 또 가속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AI for all입니다. 그러니까 일상 속으로 확대되면서 지속 가능한 지구,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AI 그 자체의 기술 향상 측면에서는 그 AI 반도체 또 AI 모델의 경량화로 만들어지는 온 디바이스 또 AI 에이전트라는 이 세 가지 큰 흐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CS2025의 주인공은 그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키노트를 통해서 피지컬 AI를 향한 그 엔비디아의 그 발전 방향뿐 아니고 AI의 전체적인 기술 발전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을 제시해서 로봇과 자율자동차를 포함한 그 물리 AI 세계에서의 새로운 생태계를 제시를 해서 아마도 앞으로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새로운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그 한국의 기술 수준과 혁신 역량을 과시한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이노베이션 챔피언 국가로 우리나라가 그 선정이 됐고 이노베이션 어워드 혁신상, 기술 혁신상에도 가장 많은 수상을 하는 그런 국가로가 되었습니다. 참가자 수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참가를 했고 특히 유레카 파크는 50% 정도가 한국 기업들이 차지함으로써 그 한국의 열기를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품된 제품이 결국은 사업화가 되고 또 글로벌화로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남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타 사항으로 그 AI, 로봇, 친환경으로 재무장한 일본 기업들이 재등장한 점, 또 이걸 통해서 한중일이 새로운 경쟁 관계에 들어갔다는 점이 있고, 또 에이지텍이 새로운 관심으로 다가왔다. 것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은 아래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